에미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복이 없어서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거야.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20년을 이 집에서 20년? 밥값도 못한 20년이지? 찢어지는 목소리가 골목까지 울렸어요. 이웃집 창문이 하나둘 열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캐리어 하나가 제 전부였습니다. 빗줄기가 어깨 위로 쏟아졌어요. 20년을 바친 집 앞에서 저는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빈손에 빚만 이어 남편은 이미 잠적한 뒤였어요. 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까지 하얀 부엉이가 복을 날려드리겠습니다. 빚이 2억이라고요? 처음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채권 추심업체라고 했습니다. 김수님 씨 명의로 된 대출 원금 1억 5천만 원, 이자 포함 총 1억 9,800만 원. 거기에 시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넘어온 4천만 원까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서류상 본인 명의가 맞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손이 떨렸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10번째쯤 전화를 걸었을 때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결번입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번호를 바꿨다는 걸. 아니, 도망갔다는 걸. 22년이었습니다. 31살에 중매로 만나 시집와서 22년을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진지를 차리고 남편 양복을 다리고 살림을 했습니다. 명절이면 사흘밤을 새워 제사 음식을 만들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굽을 만큼 빨래를 하고 무릎이 닳도록 방바닥을 훔쳤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괜찮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잘하면 언젠가 인정받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빚이었습니다. 남편 박재호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했어요. 2년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밤마다 술을 마시고 전화가 오면 방문을 닫고 소곤거렸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제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 도장을 가져갔더라고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인감 도장. 그걸로 사채업자한테 1억 5천만 원을 빌렸어요. 제 이름으로, 제 동의 없이. 시어머니 오말순의 도박빚 4천만 원도 어느 순간 제 명의 계좌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날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이름으로 빚이 2억이래요.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김치를 집어드시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재호가 그랬으니까 그런 거겠지. 재호 씨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어머님은 아세요? 어디 간 건지.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눈이었어요. 한 번도 저를 따뜻하게 본 적이 없는 그 눈. 몰라. 그리고 애미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 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복이 없어서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거야.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20년을 이 집에서. 20년? 밥값도 못한 20년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마당까지 울리는 그 소리에 이웃집 창문이 하나둘 열리는 게 보였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캐리어 하나를 꺼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주민등록증.
그게 전부였습니다. 22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대문을 나서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골목을 걸으면서 눈물이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22년을 바친 집에서 저는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합의 이혼서에 도장을 찍은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어요. 박재호가 잠깐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순임아, 여기다 도장만 찍으면 돼.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재산 분할이고 뭐고 나눌 게 없었어요. 집은 시어머니 명의였고 빚만 제 이름이었으니까요. 법을 몰랐습니다. 변호사를 만날 돈도 없었어요. 그냥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밖에 나오니까 박재호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그 뒤로 6개월은 지옥이었습니다. 친척집 빈방에 얹혀 살며 직업소개소를 돌았어요. 식당 주방 보조, 건물 청소, 아이 돌봄.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월세방 하나 겨우 얻고 매달 채권자한테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살았어요. 새벽에 혼자 깨면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았을까? 22년 동안 시댁에 바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고마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가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직업소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님, 강남에 입주가정부 자리 하나 나왔는데요. 대저택이에요. 급여도 괜찮고 숙식 제공이래요. 어떤 댁인데요? 도영그룹 회장님 자택이요. 가정부장이 직접 면접 보신대요. 내일 갈 수 있어요? 도영그룹. 이름은 들어봤어요. 뉴스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제가 일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53살, 주름 가득한 얼굴, 거칠어진 손. 이 얼굴로 재벌가 문을 두드린다는 게 우습기도 했어요. 하지만 등이 떠밀리면 어디든 가게 되는 법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도영그룹 회장 자택.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대문부터 달랐습니다. 높은 돌담 위로 느티나무 가지가 늘어져 있었고 철제 대문 옆에는 경비실이 따로 있었어요. 경비원이 제 이름을 확인하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데 숨이 멎었어요. 넓은 정원에 잔디가 깔려 있었고 돌길이 완만하게 이어져 현관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건물은 2층짜리 양옥이었는데 제가 22년을 살았던 시댁집 전체보다 현관 하나가 더 컸어요. 화단에는 제철 꽃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내가 일을 한다고?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돌길 위에서 괜히 구두 뒤꿈치를 끌었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현관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네이비색 블라우스에 작은 꽃 브로치, 짧은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한눈에 봐도 오래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김수님 씨 맞지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잔뜩 긴장했던 어깨가 조금 내려왔어요.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된 김수님입니다. 나는 여기 가정부장 정명자예요. 정여사라고 불러도 돼요. 그분이 웃으며 제 캐리어를 받아들었어요. 사양하려 했는데
이미 손에서 캐리어가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누군가가 제 짐을 들어준 거였어요. 정 여사님이 저를 안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현관 안쪽은 바깥보다 더 넓었어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벽에 걸린 그림 한 점. 제가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여기 가정부 숙소야. 방이 좁긴 한데 깨끗해요. 작은 방이었지만 정말 깨끗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옷장, 창밖으로 정원 한쪽이 보였습니다. 창턱에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누가 놔둔 건지 분홍색 제비꽃이었습니다. 정 여사님, 혹시 이 방 전에도 다른 분이 쓰셨어요? 2달 전에 나가셨어. 개인 사정으로. 정 여사님이 말끝을 흐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뭔가 더 있는 듯 했지만 저는 묻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짐을 풀고 가정부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뒤 정 여사님을 따라 저택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주방, 식당, 거실, 2층 서재, 손님 접견실. 집이 아니라 작은 호텔 같았어요. 회장님은 보통 서재에 계세요. 식사 시간 외에는 잘 안 나오셔. 조용한 분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 부부가 주말에 가끔 오세요. 그때 신경 좀 써야 해요. 정 여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식사 시간, 청소 순서, 세탁물 처리 방식. 시댁에서 22년간 살림을 했으니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규모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정 여사님의 지시로 서재에 차를 가져다 드리게 됐습니다. 은쟁반 위에 찻잔과 다과를 올리고 2층 계단을 올라갔어요. 서재 문 앞에서 가볍게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차 가져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서재 한가운데 짙은 나무 책상이 있었고 그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올백머리, 넓은 어깨, 날카로운 눈매, 차콜 그레이 스웨터 아래 흰 셔츠 컬러가 보였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세가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김수님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버릇처럼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어요. 받침 위에 탁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차가 조금 넘쳤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고 있었다기보다 굳어 있었어요. 눈이 크게 떠지고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 아닙니다. 회장님이 시선을 거뒀어요. 넘친 차를 냅킨으로 닦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습니다. 하지만 냅킨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김 씨라고 했나? 네, 김수님입니다. 수님. 회장님이 제 이름을 되뇌었어요.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거의 혼잣말처럼.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어딘가 익숙한 울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차는 여기 놓겠습니다. 은쟁반을 내려놓고 서재를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회장님이 깊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어요. 뭐지, 아까 그 반응은.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오니 정 여사님이 계셨어요. 차 갖다 드렸어? 네. 그런데 정 여사님, 회장님이 좀 이상하셨어요. 제가 인사드리니까 갑자기 굳으시더라고요. 정 여사님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어요. 놀란 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원래 그래. 낯을 좀 가리셔. 정 여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눈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정부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새 직장 첫날 치고는 무사히 넘긴 셈이었어요. 정 여사님은 따뜻했고 일은 할만했고 방은 깨끗했습니다. 다만 하나, 회장님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를 보고 굳어진 그 표정, 찻잔을 놓치며 떨린 그 손, 수님이라고 혼잣말처럼 되는 그 목소리, 그게 뭐였을까?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무서운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린 뭔가가 스치고 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톡, 톡, 톡. 리듬이 또렷하고 날카로웠어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복도 끝에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에 얇은 금 목걸이, 어깨까지 오는 윤기 나는 검은 머리, 세련되고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그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훑는 시선. 3초쯤 그러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정부치곤 눈이 많네. 그리고 돌아섰어요.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중에 정 여사님한테 물었어요. 아까 복도에서 젊은 분을 봤는데요. 누구세요? 아, 부사장님 사모님이야. 최윤서 씨. 예쁘시네요. 정 여사님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쁘긴 한데 수님 씨, 그분한테는 좀 조심해. 왜요? 라고 물으려 했는데 정 여사님이 먼저 화제를 바꿨어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 말이 경고였다는 걸. 저택 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주방 준비를 하고 6시에 아침 식사를 차리고 오전에는 1층 청소, 오후에는 빨래와 다림질. 시댁에서 22년간 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구박하지 않았어요. 정 여사님이 일을 가르쳐 주실 때도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어요. 수님 씨,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아, 그건 내가 할게. 무리하지 마.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누군가한테 존중받는다는 게 이렇게 낯선 감정일 줄 몰랐거든요. 회장님은 거의 뵙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재에 계시거나 외출하셨어요. 식사 시간에 잠깐 내려오셔서 조용히 드시고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말씀이 거의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쯤 지난 아침이었어요. 현관 신발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제 운동화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발가락 쪽이 찢어지고 밑창이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들던 낡은 운동화. 그게 사라지고 같은 자리에 새 운동화가 놓여 있었어요. 흰색, 제 사이즈, 박스도 없이 그냥 가지런히. 한참을 서서 바라봤습니다. 다른 가정부분 것인가 싶어 확인해 봤는데 아니었어요. 정확히 제 자리에 제 사이즈로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정 여사님을 만나 물었어요. 정 여사님, 혹시 이 운동화 누가 바꿔놓으신 건가요? 정 여사님이 운동화를 한번 보더니 의미 모를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나도 모르겠네. 분명히 아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새 운동화를 신고 정원 돌길을 걸었어요. 발이 편했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누군가가 제 다른 운동화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가야 했는데 현관에 우산이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검은색 큰 우산. 우산꽂이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현관문 바로 옆에 제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따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2층 서재 창가를 올려다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오래, 아주 오래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림자. 회장님이었습니다. 비를 보고 계셨어요. 아니, 비를 보고 계신 건지, 다른 무언가를 보고 계신 건지,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외로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정 여사님이 설거지를 하면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회장님이 항상 저러셔. 서재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세요. 왜요? 몰라. 그냥 옛날 생각하시나 봐. 정 여사님이 접시를 닦으며 말끝을 흐렸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매년 봄에 한번 직접 부엌에 서시거든요. 네. 회장님이 요리를 하세요? 미역국을 끓이세요. 딱 한 그릇. 혼자 드시고 그릇을 직접 씻으시고. 이상했어요. 재벌 회장이 1년에 딱 한 번 미역국을 혼자 끓여 혼자 드신다니. 누구 생일인가요? 정 여사님이 잠깐 멈칫하더니 접시를 건조대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글쎄, 나도 잘 몰라. 아무한테도 안 말씀하시거든. 또 그 표정이었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표정. 며칠 뒤 서재 청소를 하게 됐어요. 정 여사님이 오늘은 서재 먼지 좀 닦아줘라고 하셔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은 외출 중이셨어요. 책장에 먼지를 걸레로 닦으면서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책이 정말 많았어요. 한쪽 벽 전체가 책장이었고 반대쪽에는 큰 창문과 가죽 소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책상 모서리에 국화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노란 국화였습니다. 잘 가꿔진 작은 화분. 꽃잎이 탐스럽고 건강했어요. 어머, 저도 모르게 멈춰섰습니다. 국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봄에 피는 화려한 꽃들보다 가을 국화가 좋았습니다. 수수하고 은근하고 향이 깊어서 화분 옆에 작은 분무기가 놓여 있었어요. 매일 물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넓은 서재에서 국화 한 송이를 이렇게 정성껏 키우고 계신 거예요. 가볍게 꽃잎을 만져봤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오랜만에 국화향을 맡으니까 가슴 어딘가에서 뭉클한 게 올라왔어요. 좋은 취향이시네, 회장님. 혼잣말을 하고 다시 청소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회장님이 식사 시간에 내려오셨습니다. 메뉴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 정 여사님의 지시로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시댁에서 22년간 끓여온 레시피대로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마지막에 풋고추를 어슷 썰어 올렸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자랑인데 된장찌개만큼은 누가 먹어도 맛있다고 했거든요. 회장님이 첫 숟가락을 드셨어요. 그리고 멈추셨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5초, 10초 가만히 앞을 응시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닙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맛을 되새기는 사람처럼 찌개를 다 비우셨어요. 국물까지 깨끗하게. 수저를 내려놓으며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식탁을 보시면서 저를 보지 않고 된장찌개 잘 끓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머니한테요. 어렸을 때 회장님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살짝 움켜쥐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뒷모습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계단 중간에서 한번 멈추셨다가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식탁을 치우면서 정 여사님이 옆에 왔어요. 수님 씨, 네. 회장님이 된장찌개를 다 드신 건 한 3년 만이야.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3년이요? 응.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입맛을 많이 잃으셨거든. 된장찌개를 올려도 한두 숟가락 드시고 내려놓으셨는데 정 여사님이 빈 뚝배기를 들고 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국물까지 비우셨어.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제 된장찌개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오랜만에 밥을 제대로 드셨다는 사실이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가슴을 쿵 치더라고요. 그 밤에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환절기라 목이 좀 칼칼했는데 밤새 콜록콜록 기침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방 안에 가습기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새 제품이었습니다. 물까지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가습기를 바라봤습니다. 운동화, 우산, 그리고 가습기. 아무 말 없이 누가 했는지 말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필요한 것이 필요한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말하고 있었어요. 알 것도 같다고. 창밖을 봤습니다. 2층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커튼 너머로 회장님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책을 읽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 불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53년을 살면서 누군가가 말없이 저를 챙겨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택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오전에 청소를 하고 오후에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반복되는 하루였지만 시댁에서의 22년간은 완전히 다른 하루였어요. 여기서는 제가 한 일에 대해 아무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회장님의 말없는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0월 중순이었어요.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진 날. 정 여사님 심부름으로 정원 화단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회장님이 정원 돌길을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산책이요? 아니요, 화단 정리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나란히 서서 정원을 보셨어요. 국화가 잘 피었네요. 네, 올해 꽃이 참 탐스러워요. 회장님이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반 발짝 뒤에서 따라 걸었어요. 가정부니까 앞서 걸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보폭을 줄이셨어요. 제가 느린 게 아니라 회장님이 일부러 속도를 늦추신 거였어요. 반 발짝 차이가 점점 줄어서 어느새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돌길 끝에 벤치가 있었어요. 회장님이 거기 앉으셨습니다. 저는 서 있으려 했는데 회장님이 벤치 옆자리를 손으로 가볍게 톡톡 치셨어요. 아무 말 없이 앉아도 되는 걸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벤치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국화향이 실려왔습니다. 한참 아무 말 없이 정원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침묵이 불안이었는데 이 사람 옆에서는 침묵이 편안했어요.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목에 두르고 계시던 목도리를 풀었어요. 짙은 남색 캐시미어. 아무 말 없이 제 어깨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회장님, 바람 차네요.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시선은 여전히 정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쪽을 보지도 않으셨어요. 목도리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비누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한 따뜻했어요. 목도리가 따뜻한 건지 다른 무언가가 따뜻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53살의 얼굴이 빨개지다니 스스로가 우스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근거린다기보다 쿵쿵거린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목도리의 촉감이 아직 어깨에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식모가, 가정부가, 빚더미에 앉은 이혼녀가, 재벌 회장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거잖아.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어요. 안 돼, 김수님. 정신 차려. 저 사람은 고용주야. 나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잘리면 갈 데가 없어. 쓸데없는 감정 갖지 마.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자꾸 떠올랐어요. 보폭을 맞춰주신 것, 벤치를 톡톡 치신 것, 아무 말 없이 목도리를 올려놓으신 것.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걸까? 다른 가정부들한테도 저러시는 건지 정 여사님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뭘.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자 가슴이 시렸어요. 주말이었습니다. 부사장 부부가 저택에 왔어요. 정 여사님이 미리 귀띔해 주셨던 그날. 시준 부사장은 30대 초반의 깔끔한 남자였어요. 도연 회장님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반듯한 자세. 인사를 드리니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불친절한 건 아니었지만 관심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최윤서 사모님이었어요. 첫날 복도에서 저를 훑어봤던 그분. 이번에는 대놓고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차리는데 최윤서 사모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아줌마. 그 호칭에 등이 뻣뻣해졌어요. 아줌마. 시댁에서 들었던 그 호칭.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 네, 사모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접시 말이야. 여기 자국이 있잖아. 다시 닦아. 제가 닦은 접시를 들어 보이셨어요. 봐도 자국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들 수 없었어요. 네, 다시 닦겠습니다. 접시를 받아들고 씻는데 최윤서 사모님이 뒤에 서서 말했습니다. 요즘 아버님이 산책을 자주 하시나 봐? 네, 가끔 정원에 나가세요. 가정부가 산책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맞구나. 아, 그게 화단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회장님이 본분을 알아야지. 차갑게 잘라 말하셨어요. 돌아서며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창피한 건지 억울한 건지 무서운 건지 분간이 안 됐어요. 저녁 식사 자리가 더 힘들었습니다. 회장님, 시준 부사장, 최윤서 사모님이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반찬을 나르고 국을 떠드렸습니다. 회장님이 제가 국을 놓자 작게 고맙습니다라고 하셨어요. 평소처럼 낮은 목소리로. 그 순간 최윤서 사모님의 젓가락이 멈추는 게 보였어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고용주가 가정부한테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게 보인 거겠지요. 식사가 끝나고 부부가 돌아간 뒤 정 여사님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수님 씨, 오늘 사모님한테 무슨 말 들었어?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표정이 별거 아닌 표정이 아닌데. 정 여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수님 씨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알지?
그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채권 추심업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걸려오는 그 전화. 그런데 이번에는 내용이 달랐어요. 김수님 씨, 원금 상환 내역 확인차 연락드렸는데요. 이번 달에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네, 3천만 원이요? 제가 넣은 적 없는데요. 입금 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익명 입금이네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천만 원.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누가 그런 돈을 대신 넣어줬다는 거예요. 혹시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설마. 왜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운동화를, 우산을, 가습기를 말없이 놓아두던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운 건지, 무서운 건지, 미안한 건지. 이 감정이 뭔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만 확실했습니다. 이 집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회장님이 계시다는 것. 저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감정이 커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심장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밤마다 2층 서재의 불빛을 보며 자꾸만 두근거렸습니다. 11월 초였어요. 그날따라 아침부터 이상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가슴 한쪽이 무거운 느낌. 시댁에서 22년을 사는 동안 체득한 감각이 있어요. 나쁜 일이 오기 전에 몸이 먼저 아는 거. 오전 업무를 마치고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 여사님이 양념장을 만들고 저는 나물을 무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 여사님이 받았습니다. 네, 김수님 씨를 찾는 사람이요? 이름이. 정 여사님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재호라는 분인데 나무를 묻히던 손이 멈췄어요.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박재호, 전 남편, 1년 전 빚만 남기고 도망간 그 사람,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라진 그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왔다고요. 수님 씨, 어떡할래? 안 만난다고 할까? 정 여사님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만나겠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더 큰 소동을 벌일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22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정문 밖으로 나갔어요. 박재호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얇아진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빗어 넘긴 모습, 구겨진 점퍼, 낡은 운동화. 그런데 표정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뻔뻔한 눈. 순이마. 반말이었습니다. 이혼한 전처한테. 박재호 씨,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알 건 다 알지. 우리 수님이 재벌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가슴이 뜨끔했어요. 우리 수님이라니. 제 이름 석자에 자기 것인 양소유격을 붙이는 그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나도 요즘 힘들어서 그래. 위자료 좀 더 줄 수 없어? 위자료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안 했잖아요. 위자료가 어디서 나와요?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 너 여기서 월급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 조금만 도와줘. 형편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경비원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재호 씨, 저한테 돈이 없어요. 있는 돈은 전부 당신이 제 이름으로 빌려놓은 빚 갚는데 쓰고 있어요. 그 빚, 저는 한 푼도 빌린 적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건 그때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사정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고 있었지만 한계가 오고 있었습니다. 제 도장 훔쳐가서 사채 빌려놓은 게 사정이에요? 어머님 도박빚까지 제 이름으로 돌려놓은 게 사정이에요? 박재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금방 표정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야, 그거 다 지난 일이잖아. 서로 좋게 좋게 하자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겁고 단단한 구두 소리. 저와 박재호 사이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회장님이셨어요. 돌아보니 회장님이 정문 안쪽에 서 계셨습니다. 차콜 그레이 코트 차림에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박재호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이 달랐습니다. 서재에서 제 된장찌개를 드실 때의 그 부드러운 눈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차갑고 어떤 감정도 허락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재호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김수님 씨 전남편인데요. 박재호가 허리를 굽혔어요. 재벌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용건이 뭐요? 아,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전처한테 할 얘기가 좀. 김 씨는 우리 집 사람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습니다. 우리 집 사람. 그 말이 공기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소란 피우는 건 내가 허락하지 않소. 할 말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시오. 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얼씬거리면 그때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소. 회장님이 반 발짝 앞으로 나오셨어요. 박재호보다 머리 반개쯤 더 컸습니다. 넓은 어깨가 박재호의 시야를 막았어요. 박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박재호가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뒷모습.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 사람은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라는 걸. 정문을 나가기 직전에 한번 뒤돌아봤거든요. 그 눈에 수치심과 도끼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재호가 사라진 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본 그 얼굴이, 그 목소리가 시댁에서의 22년을 통째로 끌고 온 것 같았거든요. 김 씨, 회장님이 제 쪽으로 돌아오셨어요. 차가웠던 눈이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깊고 걱정이 담긴 눈.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회장님한테 패를. 김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니잖소. 회장님이 제 앞에 서셨어요.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가요, 김 씨? 밥도 안 먹었잖아.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1년 동안 혼자 버텨온 것들이 시댁에서 쫓겨나던 날의 비가, 합의 이혼서에 찍었던 도장이, 새벽마다 혼자 깨어봤던 천장이 전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회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서 계셨습니다. 제가 올 때까지, 제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반 발짝 앞에서 벽처럼. 한참 뒤에 겨우 눈물을 닦았어요.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보기 안 좋으셨을 텐데. 보기 안 좋은 건 아까 그 사람이지, 김 씨가 아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22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말. 당신이 부끄러울 게 없다는 말. 회장님이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점심 차릴 수 있겠어요? 힘들면 오늘은 정 여사가 하라고 할 테니.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요. 회장님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 가정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고용주가 세상에 있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박재호 앞에서 보여준 차가운 눈과 지금 제게 보여주는 부드러운 눈이 같은 사람의 눈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차이가 저 때문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짐을 싸려고 했어요. 캐리어를 꺼내서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옷을 접어넣기 시작했어요. 더 있으면 안 돼. 이 집에 더 있으면 회장님한테 폐만 끼쳐. 박재호가 또 올 거야. 그때마다 회장님이 나서시면 안 되잖아. 나 때문에 이 집에 소란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때 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수님 씨, 나야. 정 여사님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정 여사님이 제 캐리어를 보셨어요. 짐 싸는 거야? 정 여사님, 저 내일 나가려고요. 회장님한테 폐만 끼치고 있으니까. 정 여사님이 들어오셔서 침대 위 캐리어를 닫으셨어요. 톡 하고 잠금 장치를 걸면서 수님 씨, 네. 이 집에서 나가면 어디 갈 건데? 대답하지 못했어요. 월세방? 또 직업 속에서 돌아? 혼자 그 빚 안고. 그래도 수님 씨가 나가면 회장님이 어떻게 되실 것 같아?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가정부가 나가면 새 가정부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 여사님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일한 사람의 무게가 실린 눈이었어요. 회장님이 오늘 나한테 그러셨어. 이 집에서 30년 일하면서 회장님이 사람 앞에 나서서 막으신 건 오늘이 처음이래. 가슴이 쿵했어요. 처음이요? 응. 사모님 살아계실 때도 회장님은 앞에 나서는 분이 아니셨어. 그런 분이 오늘 직접 나가서 그 사람한테 우리 집 사람이라고 하셨어. 정 여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님 씨, 아직은 내가 자세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하나만 말해줄게. 네. 이 집에 있어. 나가지 마. 정 여사님의 손이 따뜻했어요. 거칠지만 30년의 시간이 담긴 손. 저는 한참을 그 손을 잡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리어를 다시 옷장 안에 넣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2층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53년을 살면서 누군가가 저를 자기 쪽 사람이라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12월이었어요. 박재호가 다녀간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박재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회장님은 여전히 서재에서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회장님이 가끔 식사 시간에 저한테 한마디씩 건네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추우니까 외출할 때 두꺼운 거 입어요. 이 반찬 맛있네요. 무리하지 마요. 아주 짧은 말들이었어요. 밥 먹으면서 식탁을 보시면서 저를 보지 않고 하시는 말들. 그런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돌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이 사람은 대체 뭘까? 가정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지만 물을 수가 없었어요. 물으면 뭔가 깨질 것 같았거든요. 어느 오후였어요. 4월 초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외출 중이셨어요. 정 여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님 씨,
잠깐 올라갈 수 있어? 네. 어디요? 서재. 이상했어요. 회장님이 안 계실 때 서재에 올라가는 건 청소할 때뿐이었거든요. 정 여사님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짙은 나무 책장, 가죽 소파, 창가에 국화 화분. 정 여사님이 책상 앞에 멈추셨어요. 서랍 쪽을 바라보시면서 수님 씨, 내가 이 집에서 몇 년 일했는지 알지? 3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응, 30년. 회장님이 이 집을 처음 지으셨을 때부터 여기 있었어. 정 여사님이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래쪽 깊은 서랍이었어요. 서랍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어요.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나무결이 어둡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이거 회장님이 30년간 이 서랍에 넣어두신 거야. 상자 뚜껑을 여셨어요.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23쯤 되어 보이는 긴 머리, 하얀 블라우스, 왼쪽 볼에 보조개. 숨이 멎었습니다. 이거 닮았지? 정 여사님이 저를 봤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수님 씨.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0년 전에 저였어요. 고향 공주에서 찍은 사진. 국화밭 앞에서 웃고 있는 23살의 김수님. 왜 이게 여기 있어요? 회장님 본명이 뭔지 알아? 한도현.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흘렀어요. 한도현. 도현이 30년 전 충남 공주 같은 동네에 살던 5살 연상의 청년. 저보다 먼저 웃어주고 저보다 먼저 인사하고 저한테 처음으로 국화꽃을 꺾어준 사람. 제 첫사랑. 도현 씨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 팔걸이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사님, 이게 무슨 회장님이 그 도현 씨라고요? 응. 정 여사님이 상자 안에서 다른 것을 꺼내셨어요.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갈색 끈으로 묶인 편지들. 수십 통.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수님에게. 모든 봉투가 같은 글씨였습니다. 단정하고 반듯한 글씨. 도현 씨의 글씨. 하나도 열려 있지 않았어요. 이게 전부 회장님이 쓰신 거예요? 응. 30년 동안 보내지 못한 편지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찾지 마세요. 메모를 남기고 떠났잖아. 회장님은 그 말을 지키신 거야. 찾지 않으셨어. 당신 뜻을 존중하신 거지. 정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잊지를 못하신 거야. 편지를 쓰셨어. 보낼 곳이 없는 편지를. 해마다 계절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편지 묶음을 안고 울었어요. 30년 전 제가 한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도현 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메모 한 장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찾지 마세요. 그 세 글자가 이 사람을 30년간 묶어놓은 거였어요. 여사님, 그럼 회장님이 매년 봄에 미역국을 끓이신다고 했잖아요. 4월 15일. 당신 생일이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매년 4월 15일. 제 생일에 회장님이 혼자 부엌에 서서 미역국을 끓이셨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보낼 곳 없는 편지를 쓰면서 심을 곳 없는 국화를 키우면서 보내지 못한 생일 미역국을 혼자 끓이면서
서재에 있는 국화 화분도 응, 당신이 국화를 좋아했으니까 30년간 한 번도 안 빠지고 국화를 심으셨어. 비 오는 날마다 창가에 서 계셨던 것도 당신이 떠난 날이 비 오는 봄날이었대. 모든 게 연결됐어요. 운동화, 우산, 가습기, 보폭을 맞춰 걸어주신 것, 목도리를 올려놓으신 것, 된장찌개를 먹고 멈추셨던 것, 첫날 저를 보고 굳으셨던 것, 전부 다. 그럼 회장님이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첫날부터 보조개를 보시고 확신하셨대. 그날 나한테 그러셨어. 그 사람이야. 보조개가 똑같아.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또 도망갈까봐. 그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이 사람은 저를 알아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서 운동화를 바꿔놓고 우산을 세워놓고 비 오는 날 창가에 서서 30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만났는데도 또 도망갈까봐 입을 다물고 계셨던 거예요. 여사님, 응, 저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30년을 이렇게 산 게. 정 여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회장님은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나한테 그러셨어. 그 애가 떠난 건 이유가 있었을 거야. 원망할 거 하나 없어. 그러셨어. 목이 메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수님 씨 하나 더. 정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하셨어. 사모님이요? 회장님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반대하지 말고 도와줘요. 그러셨어. 사모님은 아셨던 거야. 회장님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그래도 원망 없이 함께 사셨어.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7년이야. 그 7년 동안 나는 기다렸어.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정 여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왔어.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정 여사님은 천천히 생각해라고 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편지 묶음을 풀었어요. 매니의 편지 봉투. 소인이 없었습니다. 보내지 않았으니까 봉투를 열었어요. 수님에게 봄이 왔는데 내가 없다. 국화가 피면 생각나고 비가 오면 생각나고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면 생각난다. 잘 먹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찾지 말라고 해서 안 찾았다. 하지만 잊지는 못했다. 미안하다. 더 잡을걸. 도현. 편지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봉투를 하나 더 열었습니다. 5년 뒤의 편지. 수님에게 나 결혼했다.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내가 아니다. 그래도 잘 살겠다. 너도 잘 살고 있기를. 도현. 그 다음 편지. 수님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시준이라고 이름 지었다.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다. 도현. 10년 뒤의 편지. 수님에게 오늘 내 생일이다. 미역국을 끓였다. 혼자 먹었다. 내년에도 끓이겠다. 도현. 20년 뒤의 편지. 수님에게 민정이가 아프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밤에 혼자 깨면 내가 생각난다.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다. 도현. 25년 뒤의 편지. 수님에게 민정이가 갔다. 이제 정말 혼자다. 보고 싶다. 도현. 가장 마지막 편지. 수님에게 30년째 편지를 쓴다. 이제는 내 얼굴이 기억 속에서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무섭다. 잊히는 게 무섭다.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볼 수 있을까? 도현. 상자 밑바닥에 메모지 한 장이 있었어요. 작고 낡은 메모지. 연필로 쓴 글씨. 제가 30년 전에 쓴 글씨였습니다. 찾지 마세요.
이 사람이 30년간 이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기고 간 세 글자를 편지들과 함께 상자 맨 밑에 소파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이었어요. 이 사람은 30년을 기다렸어요. 찾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찾고, 잊으라고 했으니까 잊으려 하고, 그런데 잊지 못해서 편지를 쓰고 미역국을 끓이고 국화를 심고, 그리고 저를 알아봤을 때 말하면 또 도망갈까봐. 그래서 운동화를 바꿔놓고 우산을 세워놓고 가습기를 놓아두고 비 오는 날 창가에 서서 된장찌개를 다 비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신 거였어요. 코트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서재에 제가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리고 제 손에 들린 편지 묶음을 보시고 잠깐 굳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순간이 결국 온 것처럼.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일어났습니다. 편지 묶음을 가슴에 안고 눈물 범벅인 얼굴로 그 사람 앞에 섰어요. 도연 씨, 30년 만에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떨렸어요. 아니, 눈만이 아니었어요. 입술이, 턱이, 넓은 어깨가,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예요. 수님이요. 회장님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한참을,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5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을 이 사람이 또 도망갈까봐 그 말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도망 안 가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도망 안 가요. 도연 씨,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어요. 58세의 재벌 회장이 서재에서 비 오는 봄날에 30년 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회장님이 한 발짝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를 안으셨습니다.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코트에서 빗물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30년 전에 맡았던 그 사람의 체온이 한참을 울었어요. 둘 다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30년치 편지가, 30년치 미역국이, 30년치 국화가 이미 다 말해줬으니까요. 창밖에서 봄비가 내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떠났던 날에도 비가 왔어요. 그때는 이별의 비였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만난 비였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정부였고 회장님은 여전히 회장님이셨어요. 아침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일상은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눈이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시는 눈, 그리고 제가 회장님을 바라보는 눈, 30년이라는 시간이 녹아있는 눈, 아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눈, 식탁에서 밥을 차려드릴 때 눈이 마주치면 회장님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정 여사님이 그걸 보고 고개를 돌리며 웃으셨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회장님이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님 씨, 회장님이 저를 이름으로 부르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김 씨도 아니고 수님 씨도 아니고 회장님의 입에서 나온 수님 씨는
30년 전 도연 씨가 불렀던 것과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네, 회장님. 도연 씨라고 불러도 됩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네, 도연 씨. 회장님이 아니, 도연 씨가 돌아서며 계단을 올라가셨어요. 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58세 재벌 회장의 빨간 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정 여사님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봐. 회장님 귀가 빨개지신 거 4월 15일이 왔어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주방으로 내려갔는데 불이 이미 켜져 있었어요. 부엌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 씨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 앞에 서서 미역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주방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혼자 끓여온 미역국, 보낼 곳 없는 생일상, 매년 4월 15일 아무도 모르게 혼자 끓이고 혼자 먹던 그 미역국을 올해는 저한테 끓여주시는 거예요. 도연 씨가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셨어요. 일찍 일어났네요. 도연 씨가 더 일찍 일어나셨잖아요. 도연 씨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셨어요. 냄비에서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참기름 향이 주방 가득 퍼졌어요. 올해는 혼자 안 먹어도 되겠네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식탁에 나란히 앉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마주 앉는 게 아니라 나란히. 어깨가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도연 씨의 미역국은 약간 짰어요. 참기름을 좀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미역국이었습니다.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5월 초 주말이었습니다. 시준 부사장 부부가 저택에 왔어요. 최윤서 사모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경계하는 눈이었다면 이번에는 저기가 담긴 눈이었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최윤서 사모님이 주방에 들어오셨어요. 아줌마. 네, 사모님. 요즘 아버님이 기분이 많이 좋으신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긴. 아버님이 아침마다 직접 미역국을 끓이셨다면서? 그것도 가정부한테? 심장이 철렁했어요. 누가 말한 걸까? 다른 직원이 본 걸까? 사모님, 그건 나 참. 식모가 재산 냄새 좀 맡았다고 고용주한테 눈독 들이는 거야? 차갑게 내뱉고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을 내려놓았어요. 그 주 목요일이었어요. 출근길에 정문 앞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피가 얼었어요. 박재호였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지난번의 뻔뻔함 대신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박재호 씨, 왜 또 온 거예요? 순임아, 좋은 얘기하러 왔어. 박재호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화면에 뭔가가 떠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정보를 하나 알아냈거든. 너 여기서 가정부 일하면서 회장이랑 연애하고 있다며? 다리가 풀렸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 게 어딨어. 내 눈은 못 속여. 이걸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재벌 회장, 자기 집 가정부랑 열애 중. 조회수 터지겠다. 당신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협상이지. 5천만 원만 줘. 그러면 아무 데도 안 올릴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22년을 같이 살면서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면서 외면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돈 없어요. 없긴. 회장한테 말하면 되잖아. 그 정도는 껌이잖아, 그 사람한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임 씨 들어가요. 도연 씨였습니다.
언제 나오셨는지 정문 안쪽에 서 계셨어요. 이번에는 코트 없이 짙은 네이비 스웨터 차림. 차가운 눈이 박재호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처리하겠소. 도연 씨, 들어가요. 단호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관 안쪽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박재호 씨, 예. 지난번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한번 봐준 겁니다. 아, 그건 김수님 씨 명의로 된 사채 1억 5천만 원. 사문서 위조지요? 어머니 오말순 씨의 도박빚 4천만 원을 며느리 명의로 돌려놓은 것도 내 법률팀이 다 확인했소. 바깥이 조용해졌어요. 박재호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돌아가면 내일 아침에 고소장이 접수될 겁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협박. 거기에 오늘 한 건 공갈미수까지. 회장님, 그건 단 한 가지 기회를 주겠소. 지금 여기서 돌아가서 다시는 김수님 씨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고소 시기는 내가 조정하겠소. 하지만 나타나면 그 즉시 진행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박재호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준 부사장이 도연 씨의 서재에 올라갔어요. 저는 차를 가져다 드리러 갔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시준 부사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해라. 윤서 때문에 왔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그 박재호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다시 찾아온 거 윤서가 연락처를 알려줬더라고요. 뭐라고? 윤서가 흥신소를 통해 김수님 씨 신상을 조사했어요. 이혼 기록, 전 남편 연락처까지. 그걸 박재호한테 넘겼습니다. 이 집에서 내쫓을 구실을 만들어라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최윤서 사모님이 박재호를 불러들인 거였어요. 시준아. 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윤서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박재호와 통화 내역이 17건. 그리고 문자 메시지에 일 터뜨려라. 나머지는 내가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재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 더. 윤서가 결혼 전에 빚이 있었습니다. 카드빚 3천만 원. 결혼하면서 제가 갚아줬는데 그걸 숨기고 결혼했더라고요. 시준 부사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그리고 김수님 씨한테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준아, 너는 잘못 없다. 아닙니다. 윤서 말만 듣고 김수님 씨를 의심한 건 저예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윤서하고는 어떻게 할 거야? 이야기 중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연 씨가 한참 뒤에 말씀하셨어요. 시준아,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네. 김수님 씨, 30년 전 내 첫사랑이다. 네. 너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좋아하는 사람 나타나면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정 여사한테 부탁하셨다. 내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 서재 안에서 시준 부사장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어요? 30년을 기다렸다. 다시 만날 줄 몰랐는데 이 집에 걸어 들어왔어. 나는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 시준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시준 부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응.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분이 아버지께 맞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시준 부사장이 아침 식사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도연 씨와 저, 그리고 시준 부사장,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시준 부사장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어제 서재에서 들었던 그 눈과는 달랐어요. 맑고 진지하고 미안함이 담긴 눈. 김수님 씨. 네, 부사장님.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윤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선입견으로 판단한 건 제 잘못입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셨어요. 30대 초반 재벌가 아들이 50대 가정부한테 고개를 숙인 거예요. 부사장님, 고개 드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시준 부사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준 씨, 겨우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이 메어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도연 씨가 식탁 아래에서 살며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따뜻하고 넓은 손. 정 여사님이 주방에서 이쪽을 보다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앞치마로 눈을 닫고 계셨습니다. 5월 중순 제게 만찬이었어요. 도연 씨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님 씨, 다음 주에 나하고 갈 데가 있어. 어디요? 제게 만찬.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저요? 저는 가정부인데요. 가정부가 아니라 내 사람으로 가는 거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옷은 내가 준비해 놓겠소. 도연 씨, 저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님 씨, 도연 씨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어요. 30년을 기다렸소. 더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 눈빛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찬 날이었어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생전 처음 입어보는 정장 드레스. 짙은 네이비색이었어요. 정 여사님이 화장을 도와주셨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요. 수님 씨 예뻐. 정 여사님이 웃으셨어요. 거울 속에 그 사람이 저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앞치마만 두르고 살았던 사람이 이런 옷을 입고 재벌 회장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 선다니. 차에 탔어요. 도연 씨가 운전석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셨어요. 왜요? 아름답소. 한마디.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만찬장은 호텔 대연회장이었어요. 샹들리에, 대리석 기둥,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 제가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여자는 누구지? 하는 눈들. 다리가 떨렸습니다.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단단하고 따뜻한 손. 긴장하지 마요. 떨려요. 나도 떨려요. 재벌 회장이 떨린다고 했을 때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웃음이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만찬이 시작되고 인사가 오가고 건배가 이어졌어요. 도연 씨 옆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찬 중반, 도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사회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이크 앞에 서셨습니다. 잠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수백 개의 눈이 도연 씨를 향했습니다. 오늘 제 옆에 앉아 있는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도연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셨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연 씨의 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년을 기다린 그 손이 손을 잡았어요. 일어났습니다.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은 채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전 제가 놓친 사람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30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다시 만날 줄 몰랐는데 하늘이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보셨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놓지 않겠습니다. 연회장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준 부사장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퍼졌어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연회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도연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어요. 잘했어요, 수님 씨. 만찬이 끝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도연 씨가 운전석 옆에서 앞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님 씨, 네. 나하고 결혼해 줄 수 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떳떳하게 정식으로. 이 나이에 웃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웃기지 않아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전혀 웃기지 않아요, 도연 씨. 그럼, 네. 도연 씨가 차를 길 한쪽에 세우셨어요. 저를 보셨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0년 전에 못한 말이 있소. 네. 좋아합니다, 수님 씨. 30년 전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저도요, 도연 씨. 23살 때도 53살인 지금도.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아 올리셨어요. 그리고 마디가 굵어진 제 손등에 이마를 대셨습니다. 눈을 감은 채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차 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로수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53년을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런 밤이 오는구나. 그 생각에 또 눈물이 났어요.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호텔 연회장도 아니고 예식장도 아니고 도연 씨 자택 정원에서 국화가 만발한 가을날이었습니다. 하객은 20명 남짓이었어요. 시준 씨, 정 여사님, 도연그룹 임원 몇 분, 그리고 제 친척 언니 한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연 씨가 말씀하셨어요. 사람 많은 건 싫죠. 우리끼리 하자. 저도 그게 좋았어요. 화려한 건 평생 해본 적 없는 사람이니까요. 하얀 원피스를 입었어요. 드레스라고 하기엔 수수하고 평상복이라고 하기엔 단정한 정 여사님이 골라주신 옷이었습니다. 수님 씨한테는 이게 어울려. 수수한 게. 정 여사님이 제 머리에 작은 국화 한 송이를 꽂아주셨어요.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53세의 신부. 웃기지 않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하지만 거울 속에 그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왼쪽 볼에 보조개를 만들면서 30년 전 국화밭 앞에서 웃던 그 얼굴 그대로. 정원 잔디 위에 하얀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돌길 끝에 도연 씨가 서 계셨습니다. 짙은 네이비 정장, 가슴에 국화 부토니에 걸어갔어요. 발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도연 씨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떨려요? 네. 나도. 우리 둘 다 웃었어요. 하객들도 웃었습니다. 시준 씨가 눈을 닫고 있었어요. 정 여사님은 앞치마를 안 입었는데도 습관적으로 손을 앞치마 자리에 가져가서 옆 사람한테 손수건을 빌리셨어요. 주례 없이 서로에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도연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30년을 돌아왔소.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 찾지 말라고 해서 미안해요. 이제는 안 도망갈게요. 그 말에 도연 씨의 눈이 붉어졌어요. 58세의 재벌 회장이 국화향 가득한 정원에서
신부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참지 못했지만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났어요.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부터 말할게요.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요. 22년간 몸에 밴 습관이라 고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옆에서 도연 씨가 눈을 비비며 왜 벌써 일어나요라고 하거든요. 된장찌개도 여전히 끓여요. 도연 씨가 제일 좋아하시니까. 다만 이제는 가정부로서가 아니라 아내로서. 정 여사님도 여전히 저택에 계세요. 퇴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연 씨가 말렸어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어디 가요? 정 여사님은 이제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세요. 처음에는 간지러웠는데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달라진 것. 아침 식탁에 사람이 늘었어요. 주말이면 시준 씨가 와요. 혼자 올 때가 많아요. 최윤서 씨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시준 씨가 힘들어할 때 저는 반찬 하나를 더 놓아요. 아무 말 없이 도연 씨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시준 씨가 어느 날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응? 어머니 된장찌개가 엄마 것이랑 비슷해요. 엄마가 끓여주던 거.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시준 씨의 엄마는 돌아가신 민정 씨를 말하는 거예요. 고마워, 시준아.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민정 씨를 뵌 적 없지만 그분이 남기신 것들 정 여사님에게 한 부탁, 이 집의 따뜻함, 시준 씨의 맑은 눈을 통해 어떤 분이셨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가끔 서재에 올라가면 국화 화분 옆에 사진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한 장은 30년 전 국화밭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저. 한 장은 민정 씨의 사진. 도연 씨가 직접 놓으신 거예요. 둘 다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요. 도연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질투 같은 건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한 사람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잊지 않은 거잖아요. 30년 동안.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해요. 도연 씨와 나란히. 보폭을 맞춰서. 산책길에서 도연 씨는 항상 바깥쪽으로 서세요. 매번. 한 번도 빠뜨리신 적 없어요. 가끔 벤치에 앉아요. 국화 화단이 보이는 그 벤치. 1년 전에 도연 씨가 아무 말 없이 벤치를 톡톡 치셨던 그곳. 나란히 앉아 정원을 봐요. 아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 옆에서는 침묵이 편안하니까요. 어느 아침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도연 씨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수님 씨, 네, 행복해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왜 갑자기 그래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저는 도연 씨의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53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도연 씨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 박재호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어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한 번 마주쳤는데 예전의 뻔뻔함은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할 힘도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고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시어머니 오말순 씨는 도박빚 전가에 대한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나이와 건강 문제로 기소유예 처분이 났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생각해요. 그 집 부엌에서 20년간 새벽마다 진지를 차리던 내가 지금은 이 사람 옆에서 눈을 뜬다는 게 인생이 참 알 수 없다는 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저는 53살의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빚 2억을 안고 캐리어 하나 끌고 빗속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빗속에서 끝나는 줄 알았던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30년 전에 놓쳤던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년을 보내지 못한 편지를 쓰면서, 보낼 곳 없는 미역국을 끓이면서, 심을 곳 없는 국화를 키우면서,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 가장 깊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시든 여러분을 향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길.